주간 브리핑. (2016년 6월 6일) 월요일입니다. 현충일입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서거는 권투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부조리와 일전을 벌인 시대의 파이터였습니다. 우선 권투 인생을 한국일보 기사로 정리합니다. 알리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요. 그런데 미국의 인종차별의 치를 떨면서 금메달을 강물에 집어넣고 프로로 전향합니다. 한때 자신의 스승이기도 했던 아치 무어를 사회에 KO시키겠다, 이렇게 대기실에 적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소니 리스턴과 붙었을 때에는 지금도 회자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고 했습니다. 조 프레이저가 최고의 마수였죠.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고 그리고 한 번은 또 이겼습니다. 이런 프레이저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전사다, 나 다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알리는 1973년 전 세계를 강타한 에너지 파동 때 수억의 인구가 전력을 소모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최단시간 내에 상대를 눕히겠다, 이렇게 조크를 던졌습니다. 또 조지 포먼과의 대결을 앞두고는 어이 포먼, 나는 복싱계의 대통령이야. 자네가 골목 대장이던 시절부터 말일세, 라면서 상대의 기를 죽였습니다. 레디 홈즈전을 앞두고 포드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에는 홈즈는 30살입니다. 너무 늙었지요. 제 나이요? 저는 38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나의 위대한 행적을 흉내내지 못했다고요. 네, 자기가 반인반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알리의 오만이 불쾌하지 않은 이유는 그는 큰 적과도 싸웠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1960년대 흑인 운동가인 말콤 X와 교류했던 알리는 1967년 베트남 전쟁 징집 영장을 받았지만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어떤 베트콩도 나를 깜둥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라면서 흑인을 차별 대우한 나라를 위해서 얼굴도 모르는 적과 싸우라는 명령은 알라의 이름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징집 거부로 그래서 알리는 타이틀을 빼앗겼습니다. 선수 생활도 중단됐습니다. 25살에서 29살, 가장 창창한 나이가 권투 인생 공백기로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대법원이 이걸 뒤집는 판결을 내놓습니다. 알리에게 다시 타이틀을 주어라. 네, 이러고 나서야 다시 글러브를 낄 수 있었습니다.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일과 명성, 돈을 희생했던 영웅이다. 다른 챔피언들은 사람들 어깨에 올라탔지만 알리가 챔피언이 됐을 때 사람들이 알리의 어깨에 올라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알리, 우리 시대의 진정한 챔피언, 명복을 빕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 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서울신문 단독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의장이 정책위 1호 법안으로 방위산업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합니다. 사실 방산비리는 개인 비리이기도 하지만 아군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탄이 안 되는 방탄조끼, 물새는 전투화, 전시에는 치명적입니다. 이런 부실한 군수품은 결국 뒤를 봐주는 현역 군인과의 부당한, 불이한, 부조리한 뇌물 거래가 있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군형법을 보면 뇌물 수수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물 수수를 해도 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적죄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이적죄, 적을 이롭게 한 죄, 최대 사형입니다.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조기에 등판할 것 같습니다. 이달 중순에 포럼을 창립하고 내년 대선 행보를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불펜 투수론을 내세워서 대선 출마를 암시한 안희정 지사는 창립식에서 관련한 입장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충청 대망론을 견제하고 조기에 촉발된 대권 레이스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는데요. 다만 친문재인 그룹과의 갈등을 우려해서 메시지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문재인 전 대표와 경쟁하기 위한 전국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안희정 지사의 다른 측근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와는 경쟁하고 싶지 않다. 네, 이런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친노 핵심 인사를 할 수 있는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오는 8일 미국 뉴욕에서 회동합니다. 회동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노무현 재단 측에 먼저 제안했고요. 재단 이사장인 이해찬 의원이 수용하면서 성사됐다고 합니다. 반기문 총장이 노무현 정부 인사를 만나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 취임 이후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취임 후 노무현 정부 측과 거리를 두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반기문 총장이 이번 회동을 계기로 친노 진영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내년 대선 도전과 관련한 이런저런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해찬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 당선에 힘써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반기문 총장이 만나자고 요청했다. 네, 그런 인사는 9년 전에 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많은 언론이 보도한 건데요. 여야의 개혁적 보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입법 연구 모임 어젠다 2050이 발족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 무소속 유승민 의원 등 참여자 면면을 보면은 거물급들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어젠다 2050의 발족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보수의 새판짜기 가능성으로까지 연결짓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비례대표인 김종인 대표, 새 당을 만들려 한다면 의원직 내놓으셔야지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게 또 한 번 입당을 제안했다는 소식. 네, 눈길을 끕니다. 자, 이에 대해서 손학규 고문은
소위부답, 즉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손학규 고문을 영입할 경우 수도권으로 확장을 도모해 볼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의 당으로 포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럴듯합니다. 자, 그런데 안철수 단독 체제나 다름없는 국민의당의 대선 구도를 경쟁 구도로 바꾸려 한다는 점, 박지원 원내대표가 말이죠. 호남 출신 의원들과 안철수 대표 사이의 관계가 현재 어떠한지 묻게 되는 지점입니다. 손학규 고문이 수용할까요? 확실한 것은 당장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치안이란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기사입니다. 꽃게가 한창 잡힐 시기가 4월에서 6월이죠. 봄어기라고도 하는데 이때 서해 앞바다를 꽉 채운 중국 어선의 싹쓸이 불법 조업에 참다 못한 인천 연평도 어민들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 2척을 직접 납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어민들이 서해 어로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NLL, 즉 북방 한계선 선상까지 접근을 했는데요. 무리수이긴 했지만 이참에 중국 어선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경은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죠.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의 딸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롯데가 일감 몰아주기에 전형으로 지목되던 업체 유니엘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니엘, 이 회사는 장재영 씨 소유인데요. 장재영 씨는 신영자 이사장의 아들 신격호 회장의 손자입니다. 동아일보 보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홍만표 변호사는 잊혀지고 있네요. 전라남도의 한 섬에서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와 지역 주민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성폭행 전에 음주운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을 보니까 이 선생님의 대응이 아주 침착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현지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각종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해서 가해자들의 신원을 확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면서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성폭행 피해를 당하면 그야말로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죠. 선생님은 이런 피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가해자들의 범죄 증거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귀감이 됩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이제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보도부터 볼 텐데요. 서울 메트로 관계자는 은성 PSD, 그러니까 김모군이 소속된 회사지요. 은성 PSD가 김모군 유족에게 줄 보상금이 없다, 이렇게 밝혀와서 현재 유족과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은성 PSD가 돈이 없을까요? 일반 직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메트로 출신 낙하산 직원에 대한 임금과 복지비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성 PSD의 2015년 인건비 자료를 보면 서울 메트로 출신 직원 38명은 지난해 선택적 복지비와 교통보조비,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총 9,797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1인당 임금 외에 복지비로만 약 258만 원을 챙긴 건데요. 용역 계약서에는 서울 메트로 출신 직원에게는 서울 메트로와 같은 수준의 복지비를 주도록 명문화돼 있었습니다. 은성 PSD가 자체 채용한 직원들은 35만 원의 건강검진비만 받았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임원과 부서장, 팀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취재 결과 사표가 수리된 간부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사표 제출이 책임자 문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론의 문매를 피하기 위한 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을 살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쌓인 전현 서울시장의 무리수와 무대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2003년 지하철 승강장에서 실족, 투신 사고로 사망사고 70건이 발생하니까 2004년 이명박 당시 시장은 기업에다가 안전문 광고판에 광고 운영권을 주고 대신 안전문 설치, 안전문 관리 비용을 내도록 하는 민간 투자 방식 안전문 설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안전부실의 출발점이 바로 MB였던 것이죠. 2006년에 취임한 오세훈 당시 시장은 2008년 서울 메트로의 구조조정을 시작합니다. 직원의 20%인 2천여 명을 민간 위탁, 외주화 방식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구조조정 당할 사람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퇴직자를 용역회사에 넘겼는데요. 숨진 김군이 일했던 은성 PSD도 2011년에 설립됐을 때 직원 125명 가운데 90명이 서울 메트로 출신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시장, 이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연구원의 산업재해 원인조사를 분석해 보았더니 2014년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일용직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상용직 사망자 수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전체 사망자가 829명인데 이 가운데 일용직이 46%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은 44.9%, 임시직은 8.9%였다는 것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96%가 정규 작업 중에 사망한 사실에 비춰볼 때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대부분이 상용직 업무를 대신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을 받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임시직은 특정 사업을 위해서 고용된 단순 업무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기업들이 일용직 근로자를 위험, 유해 작업에 집중 배치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사망자 수가 상용직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확산되면서 안전 불감증이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임의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폭스바겐 15개 전 차종 12만 5,522대에 대해서 정부가 결함 시정, 즉 리콜을 명령했지요.
그런데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배기가스와 관련해 리콜을 거부하는 경유차는 정기검사 때 불합격시키고 최고 운행정지까지 시키겠다. 네, 정부 방침은 엄중합니다. 이후에 환경부는 이 기준을 폭스바겐 경유차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미 FTA 때문에 막대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교육, 관광,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 분야에서 FTA 체결 이후 한국으로부터의 흑자폭이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형의 서비스 분야는 자동차, 반도체 등의 상품과 달리 정확한 가치와 효능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는 미국이 보는 이익이 통계상의 수치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재 통계상의 수치도 미국이 많은 이익을 본다, 이렇게 나왔는데, 통계상 수치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이야기죠. 미국의 이익이. 한국과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사드를 도입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는데, 기존 주한미군 기지가 아닌 기지 인근의 고지대, 높은 지대에 새로운 부지를 조성해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근처에 있는 산에다가 사드 기지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평지에 사드 레이더를 설치할 경우 레이더 전파가 산에 부딪혀서 성능을 100%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가 사드 레이더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 일면 머릿 기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과 미국 대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순젠궈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군인으로서 사드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경계심을 표시했습니다. 순젠궈 부참모장의 말이 있은 직후에 아나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차관도 한국과 미국의 MD 협력이 전략적인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면서 MD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2일에 주관한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에 이어 수학에서도 문제 유형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6월 모의평가가 11월 수능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원의 수능 출제 관리 부실이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라고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장준하의 생을 대신 자라주고 있었고 전태일 등등 다하지 못한 생을, 그 젊은 생을 대신 피로 살아주는 길밖에 남은 일이 없습니다. 문익환의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일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자 코스가 아닌 평신도 신학과정인 MTS 야간과정 6월 8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접수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김해공항을 대체할 신공항 입지를 두고 부산과 대구 사이에 대혈전이 벌어지는 양상. 이를 보도하는 부산 MBC와 대구 MBC의 시각은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선 신공항 명칭부터 다르게 호명하는 상황. 부산 MBC는 동남쪽에 위치한 가덕도에 무게를 싣기 위해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대구 MBC는 부산과 보다 가까운 가덕도보다도 영남권 전체와 인접한 밀양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같은 사안, 다른 해석을 지금부터 짚어보면 대구 MBC 가장 첨예한 부분이 바로 공항의 안전성입니다. 국제 기준에 따라 크게 비행 절차 설계와 충돌 위험도, 전파 영역 평가 등 3가지가 포함된 항공학적 검토를 할 경우 밀양이 월등하다는 것이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 4개 시도의 입장입니다. 부산 가덕도와 달리 주변 산의 절토량도 적고 김해공항과 공역이 겹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산 MBC 밀양이 가덕보다 건설비가 적게 든다는 논리의 핵심은 산봉우리를 3개만 깎아도 된다는 건데 최대 27개 산봉우리를 절토해야 한다는 5년 전 국토부 용역 결과와 전면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이는 안전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세계 1, 2위의 인천공항, 싱가포르 창의공항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해안공항의 가장 큰 강점은 안전입니다. 이착륙의 심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조종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대구 MBC의 재반박. 먼저 밀양은 산봉우리 20개를 깎아야 해 환경 파괴 우려가 높다는 부산의 주장에 대해 산봉우리 4개만 절토하면 문제가 없고 실제 절토량도 가덕도 국수봉의 44%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부산 가덕도가 생태자연도 1등급 6곳을 훼손하고 녹지자연도 8등급 3곳과 철새 도래지를 침해하는 등 반환경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공항의 효율성, 즉 인접성과 활용도의 문제. 우선 부산 MBC. 김포공항의 수송 증가세를 견디지 못해 지은 인천공항, 밀려드는 관광객을 감당 못해 발표된 제주 신공항, 모두 내륙이 아닌 해안으로 갔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24시간 문을 열 수 있는 공항은 바다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 MBC의 반박. 밀양은 24시간 이용이 불가능하다라는 부산 주장에는 인천공항도 밤 11시에서 새벽 5시 사이 운항 편수 비중이 4%에 불과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활주로 2번의 이착륙 용량이라고 대응했습니다. 또 영남권 주요 도시가 1시간 이내에 있는 밀양의 접근성과 건설비, 배후 활용성은 제2관문공항으로서 최적의 입지인 반면 가덕도는 지역공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남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는 부산. 부산은 밀양에 신공항이 건설되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부산 MBC의 재반박. 부산 김포 노선을 이용한 적이 있는 부산 시민 68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해공항이 문을 닫게 되면 서울 갈 때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겠냐는 질문에 93.3%가 차라리 KTX를 타겠다고 답했습니다. 밀양 가서 비행기 타겠다는 대답은 4.3%에 그쳤습니다. 부산 김포 노선의 연간 이용객은 233만 명. 김해공항 전체 항공 수요의 19%가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부산 서울 간의 항공 노선이 아마 전부가 폐쇄가 될 걸로 저희들은 예측이 됩니다. 지금 대구 서울 간의 항공 노선이 없듯이 2012년 겨울의 약속.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최고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가덕도가 최고의 입지가 된다면 당연히 가덕도가 그 입지가 될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제가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자면 만약 밀양이 최고의 입지가 된다면 당연히 밀양이 그 입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산일보 노정현 정치부장의 동남권 신공항 누가 정치적인가 라는 제목의 칼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신공항 문제로 영남이 뜨겁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TK 대구 경북 정치권은 입버릇처럼 말한다. 정치권은 가덕도든 밀양이든 정부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깨끗이 승복하면 된다라고. 그러나 이 주장은 한꺼풀만 벗겨보면 너무나도 음흉스러운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역을 맡은 기관이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으로 외국계이고 그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남권 신공항 용역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으로 국토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토부의 신공항 결정 라인에는 TK 인맥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고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경제수석도 미국 위스콘신대 동문 출신 TK 인맥들이다. 청와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으로 이어지는 상호고리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결정에 부당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수 있는 틈을 얼마든지 열어놓은 셈이다.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요구한 것도 부산 시민이요. 물 건너간 동남권 신공항 건립을 다시 대통령 공약으로 이끌어낸 것도 부산 시민이다. 그랬던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가덕 신공항은 세계적 추세의 해안공항으로 세계 5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 신항만이 인접해 있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4시간 소음 피해 없이 운영 가능한 공항, 산을 깎아내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공항 등 밀양 신공항보다 입지 조건이 월등하다는 점은 누가 보아도 상식선에 가깝다. 만에 하나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가 탈락한다면 부산 시민들은 향후 어떤 선거든 새누리당을 가차없이 심판할 것이란 게 지금 부산의 민심이다. 이는 TK 유권자들이 과연 자기 지역도 아닌 경남 밀양 신공항이 탈락했다고 해서 새누리당 지지를 철회할 것이냐와 비교해보면 될 일이기도 하다. 네, 부산이 똘똘 뭉쳤군요. 조간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